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차수영 교수님의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이재혁 학생입니다. 이번 BR의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2023년 FSE에 옥셉된 이런 Enhancing Coverage Guided Fuzzing via Phantom Program이라는 논문이고요. 작년 12월에 저희 연구실에서 FSE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이 발표 내용을 들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들었던 논문이었어서 함께 한번 발표하면서 내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내용 시작하도록 이분 하겠습니다. 발표 잘하는 분이다. 어, 네, 감사합니다. 신우 연구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뜬금없이 극찬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에서 이 논문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게 퍼징이기 때문에 퍼징을 좀 많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논문에서 저자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 논문의 결국에 이 제안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름이 미라지 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지 퍼즈가 무엇인지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에 대한 성능평가와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이제 퍼징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테스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인풋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러한 기법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진 인풋들의 이 코드 커버리지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을 coverage guided fudging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하게 좀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네, 본 사진은 이 퍼즈콘이라는 어떤 학회 발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좀 수정해서 가져와 보았고요. 이 사진이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코드 커버리지를 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퍼징 스트레이티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에 시드 콜퍼스라는 게 주어지고 이것을 토대로 시드를 하나 고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골라진 시드를 뮤테이트를 하여서 뮤턴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에 이 부분에 A가 하나 더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턴트를 실행을 시키고 이 실행을 시켜서 타겟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버가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타겟 프로그램이 디를 얼만큼 커버를 했는지 새로운 곳을 커버를 했는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시드가 의미 있는가 의미 없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기준이 여태까지 탐색된 적이 없는 곳을 탐색했으면은 의미 있는 뮤턴트다, 시드다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곳을 탐색을 했으면 이 시드는 인터레스팅한 뮤턴트다라고 해서 세이브가 될 것이고 여태까지 탐색했던 부분을 또 탐색하는 그닥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시드다라고 되면은 그 시드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시드들만을 계속 모으면서 뮤턴트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 방식이 퍼징의 전체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즉 현존하는 퍼저들이라는 것은 이제 코드 커버리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반복적으로 이 타임머신 내에서 계속해서 뮤턴트를 새로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것들을 세이브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의 저자는 기존 퍼저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코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은 7번 라인입니다. 7번 라인을 보시면 크래시가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죠. 이 테스팅이라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본 목적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이 퍼징을 사용을 하는 이 목적이 되겠는데 이때 이 7번 라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3번에서 6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이 중천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퍼징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이 뮤턴트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유저라는 이 베리어블의 세 번째 원소가 2인 i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라는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여섯 번째 이 if문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뮤턴트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기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탐색해보지 않았던 곳을 탐색하면은 좀 이 아이는 의미 있는 뮤턴트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저라는 이 베리어블의 세 번째 원소가 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 라인을 만약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여섯 번째 라인에 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저라는 베리어블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들을 전부 다 그리디하게 찾아낸다라고 하더라도 유저라는 것들이 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원소가 캐릭터라고 했을 때 256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모든 입후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56의 4제곱만큼의 서치 스페이스가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드를 통해서 이 3번부터 7번까지 라인을 모두 커버하는 뮤턴트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큰 서치 스페이스 탐색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았다고 한들 이 앞에 중첩된 모든 if문들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냈다고 한들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본 논문의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간단한 코드를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실제로 3번에서 6번까지의 중점된 if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지금 유저라는 베리어블의 0번째 인덱스부터 세 번째 인덱스를 단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2이라는 것을 만족을 하든 안 하든 이 앞과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없는 이런 프로그램의 디펜던시라는 것을 지금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의미 있는 뮤턴트가 버려지게 되고 새로운 것을 탐색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미 없는 연관성 때문에 버려지는 이 뮤턴트들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미라지 퍼즈가 될 것이고 그 미라지 퍼즈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팬텀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미 없는 프로그램 디펜던스를 줄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그 프로그램을 이제 팬텀 프로그램, 팬텀 코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사진 요 피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왼쪽에서는 보여졌던 그런 프로그램 디펜던시를 가졌던 3번에서 6번 라인이 전부 다 플래튼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팬텀 코드를 활용해서 기존 퍼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미라지 퍼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라지 퍼즈가 정확하게 팬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퍼징을 마무리 짓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라지 퍼즈의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사진만 보면 되게 복잡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숫자가 1번, 2번, 3번 넘버링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미라지 퍼즈는 이 소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타겟 프로그램을 먼저 받아온 다음에 그 아이의 그런 프로그램 디펜던스를 줄여서 팬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에서는 의미 없게 중첩되어 있던 if문들을 플래튼한 결과물이 팬텀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중첩된 if문들을 플래튼 시켜주는 것이 이 1번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개의 시드 콜퍼스를 가지고 퍼징을 각각 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듀얼 퍼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퍼징 과정은 그냥 일반적인 퍼징이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FL 뮤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내서 그 새로운 시드가 의미 있는 커버 영역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드 콜퍼스에 세이브를 해주고 아니면 버려지는 단순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듀얼 퍼징으로부터 얻은 결과로부터 1년의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의 합성 과정을 거치면은 소스 퍼징이라고 하는 기존 그냥 오리지널 코드만을 가지고 퍼징을 진행했을 때는 탐색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더 잘 탐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팬텀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자는 도미네이터라는 이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도미네이터라는 개념은 이제 특정 블럭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블럭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럭 A가 있고 블럭 B가 있을 때 블럭 B로 가는 그 패스에 무조건 A를 지나쳐야 한다라고 하면은 A는 B의 도미네이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팬텀 프로그램은 이제 타겟 프로그램의 이 컨트롤 플로 그래프 CFG를 얻은 다음에 각각 조건문에 영향을 주는 이 인스트럭션들 위치를 재배치하여 만들게 됩니다.
요 말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블럭이 각각의 넘버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번 블럭에서는 A와 B에 해당하는 인풋을 받았고 CMP1에서는 값에 이 B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에 따라 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comparison 1이라는 베리어블의 참과 거짓에 따라서 2번 혹은 5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 블럭들을 재배치한다라고 했고 그 재배치하는 과정에 도미네이터라는 개념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2번이라는 블럭을 재배치할 때는 2번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은 2번의 도미네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2번에서 도미네이터에 재배치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도미네이터는 1번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5번의 도미네이터 또한 1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도미네이터라고 한다면 3번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2번을 꼭 지나야 하고 1번도 꼭 지나야겠죠. 그럼 이제 1번과 2번이 두 개 다 도미네이터가 될 것이고 이 팬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재배치를 할 때 가장 멀리 떨어진 도미네이터에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3번은 가장 멀리 떨어진 1번에 재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3번 블럭은 가장 멀리 떨어진 도미네이터에 재배치를 한다고 하였으니 이론상 1번에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 1번 블럭과 2번 블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블럭을 1번에 재배치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번 블럭에는 A는 2라는 것을 값을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만약에 2번 블럭을 재배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1번의 분기에 해당되는 5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5번에서는 지금 A의 값이 2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2번 블럭을 1번에 재배치해버리게 되면은 A라는 값은 2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의 이 분기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가장 멀리 떨어진 도미네이터에 재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 이 재배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오리지널한 시메틱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블럭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두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고려하여 재배치를 하면은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재배치가 되고 3번은 1번이 아닌 2번에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국 이 과정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드적으로나 메모리적으로나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디펜던시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제거한 형태를 팬텀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도미네이터라는 그냥 개념을 도입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팬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듀얼 퍼징이었습니다. 이제 듀얼 퍼징이라는 것은 기존 코드, 오리지널 소스 코드랑 새롭게 만들어진 팬텀 코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 퍼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기존 코드로 퍼징을 하는 과정은 매우 그냥 평소에 하는 퍼징이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F 뮤테이션을 이용을 하여서 뮤턴트를 만들고 그 중에 나중에 의미 있는 인트레스팅한 뮤턴트가 있다라고 하면 시드 코르퍼스에 새로운 시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다른 것은 소스 퍼징을 진행을 할 때 그 시드를 사용을 했을 때 탐색되지 못한 영역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드로부터 탐색되지 않았던 엣지들을 다 모아서 이를 팬텀 퍼징 펑션의 인자로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팬텀 퍼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듀얼 퍼징의 의미대로 소스 퍼징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팬텀 퍼징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 AF 뮤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기존 시드 콜퍼스의 시드를 뽑고 뮤턴트를 만들고 의미 있는 시드들은 시드풀에 또 넣어줍니다. 그런데 소스 퍼징 프로세스에서 팬텀 퍼징 펑션에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더 추가적으로 밟게 됩니다. 먼저 이 소스 퍼징에서 인자로 넣어준 것이 이 시드로부터 탐색되지 않은 엣지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탐색되지 않은 엣지들을 먼저 첫 번째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탐색되지 않은 엣지가 팬텀 퍼징에서 탐색이 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탐색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스 퍼징에게 이 탐색된 적이 있는 시드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팬텀 퍼징을 통해서 소스 코드에서 탐색된 적이 없는 엣지들을 팬텀 코드에서는 탐색한 시드들로부터 결합을 하여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인트로에서 그 모티베이션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드를 AAZE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기존 코드에서는 첫 번째 if문부터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else 문에 갈 것이고, 만약에 3번부터 7번까지의 라인을 탐색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다면 이 시드는 의미 있는 시드라고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포저에서는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지 퍼지는 이러한 시드를 팬텀 코드에서도 갖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팬텀 코드에서는 이 중천문들이 다 플래튼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라인은 커버하지 못할지언정 4번부터 6번 라인 그리고 4번부터 7번 라인까지는 전부 다 커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 다음 시드로 만약에 MWER이라는 시드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WER은 이 첫 번째 if문만 커버하게 되고 다음 것들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8번 else문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4번에서 7번 라인을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누적된 커버리지에 기반을 한다면 이 시드 또한 의미 없는 시드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지 퍼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되지 않은 영역들을 인자로 하여서 팬텀 퍼징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팬텀에서는 어떤 것을 반환해주냐 하면은 이 팬텀 퍼징 단에서는 인자로 받아들인 이 탐색되지 않았던 엣지들을 커버한 적이 있는 시드들을 찾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시드였던 AAZE는 이 탐색되지 않았던 영역인 4번부터 6번, 7번까지는 AAZE로 커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AAZE를 이 리턴 값으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리지널 코드 단에서는 AAZE라는 시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는 MWER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시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내고 그를 토대로 이 3번부터 7번까지 모든 if문을 통과하는 MAZE라는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기법은 테인트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 퍼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서로 탐색되지 않았던 영역을 탐색한 적이 있는지를 팬텀 프로그램에 물어보고 팬텀 프로그램으로부터 만약에 탐색된 적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시드를 받아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기본 소스 코드에서도 탐색이 될 수 있게끔 이 시드를 조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테인트 베이스드 메소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스 퍼징으로부터 이제 주어진 시드들 바이트 오프셋이라는 것을 구하고 팬텀 퍼징으로부터는 얻어진 밸류를 구해서 뮤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치 정보는 소스 퍼징으로부터 가져오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탐색되지 않은 영역을 탐색하게 해주는 밸류에 대한 정보는 팬텀 퍼징으로부터 가져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방금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되지 않았던 엣지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 테인트 베이스드 뮤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 퍼징 단에서는 이 탐색되지 않은 엣지들의 바이트 오프셋을 가져오게 되고 탐색되지 않은 엣지들을 탐색하게 만드는 밸류는 팬텀 코드에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저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바이트 오프셋은 소드시드로부터 받아내게 되고 그 엣지를 커버하게 해주는 밸류는 팬텀 시드로부터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받아오고 이를 컴바인 하여서 그 다음 시드를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저 1번에 해당하는 값은 A로 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유저 0번, 3번과 4번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모든 탐색되지 않은 엣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라인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Z라는 값을 얻어냈고 그 다음 엣지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서 E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드인 MAZ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3번부터 7번까지를 모두 커버하게 해주는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테인트 베이스드 뮤테이션 메커니즘입니다. 네, 결국에 미라지 퍼즈는 팬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을 활용을 하여서 듀얼 퍼징을 하여서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와중에 테인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미라지 포즈가 실제로 성능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어떤 성능 향상을 가져왔는지 설명드리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모든 실험은 10번 실험을 진행을 한 다음에 평균을 냈고, 모든 실험은 24시간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벤치마크를 담으려고 하니까 표가 너무 좀 보기 가독성이 떨어져서 몇 가지만 가져와 보았고요. 총 18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하여서 비교하였고, 이때 평균적으로 미라지 퍼즈는 최대 77%가량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벤치마크에서 이 기존 연구들보다 가장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때 비교 대상으로는 커버리지 가이드 퍼저랑 이제 컨스트레이트 솔버의 연구에 집중한 그런 다른 레퍼런스 세 가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우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때는 24개의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이 여러 가지 퍼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미라지 퍼즈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요. 본 챕터에서는 팬텀 퍼징으로부터 얻는 이제 컨디션 밸류를 사용하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아까 미라지 퍼즈라는 거는 소스 코딩으로부터는 바이트 오프셋을 가져오고 팬텀 코드에서는 밸류를 가져온다고 했으니 이 팬텀 퍼징에서는 이 밸류를 가져오는 것을 랜덤으로 바꾼 다음에 성능을 평가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 미라지 퍼즈 테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라즈 퍼즈보다 벤치마크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툴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그들보다도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미라지 퍼즈에서 이 팬텀 퍼징으로부터 밸류를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테인트 베이스 뮤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팬텀 퍼징에서는 밸류를 가져오고 소스 퍼징에서는 바이트 오프셋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는 이 가져오는 바이트 오프셋을 랜덤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이스가 이 랜덤으로 가져온 비교 대상이고, 이것과 비교하였을 때 미라지 퍼즈보다 전부 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지 퍼즈의 큰 두 가지 컴포넌트들은 다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테스팅이다 보니까 버그 리포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미라지 퍼즈에서는 29개 발견되지 않은 버그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막 정리를 해 놓았는데, 뭐 이 중에 7개 정도의 버그는 이미 컨펌이 됐고, 6개는 지금 이미 픽스가 되었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 찾는 데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능 향상에도 좋은 높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징으로서 나름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라지 퍼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은 미라지 퍼즈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좀 무의미한 프로그램 디펜던시를 줄인 팬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 퍼저에서 시드를 활용한 탐색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라지 퍼즈는 팬텀 프로그램이랑 소스 프로그램의 듀얼 퍼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듀얼 퍼징을 통해서 탐색된 적이 없는 엣지들에 대한 바이트 오프셋, 그리고 그에 대한 밸류 정보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테인트 메소드로 새로운 시드를 만들어냄으로써 어, 여러 벤치마크에서 최대 13% 성능부터 77%까지 여러 가지 큰 성능 향상을 이뤄냈고,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29개의 버그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준비한 논문 리뷰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팅방에 뭐 하나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디펜던시를 줄인 팬텀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를
다른 태스크에 활용해도 도움이 될 듯한데 이 패턴 프로그램을 쉽게 뽑을 수 있는 툴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패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논문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서 아마 이 툴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팬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뭔가 레퍼런스 삼아서 기존 연구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툴이라는 게 아마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논문에서 테인트 어널리시스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SE 쪽에서는 친숙한 단어인가요? 사실 제가 이 테인트 어널리시스를 저도 이 논문에 약간 거의 처음 들은 내용이라 좀 찾아보니까 분석하는 애널리시스 쪽에서는 테인트 어널리시스라는 용어가 따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인트 어널리시스의 뭐 정적 테인트 어널리시스, 동적 테인트 어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나름의 분류가 되어 있고 내용도 쭉 있는 거 보면 SE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그 테인트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라고 했으면은 그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 논문에서 테인트 베이스드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는 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요 팬텀 코드로부터 밸류를 가져올 때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사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레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예시가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인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해를 하자면은 저 사중 루프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네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드를 얻는 게 랜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이 루프를 풀어가지고 각각의 if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걸리는 그 시드들을 모아가지고 이 네 개의 이 사중 루프를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런 코드가 있으면 저 사중 루프의 엔드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만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더 단순한 간단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 예제 코드가 좀 많이 단순해서 사실 저도 이게 굳이 팬텀 코드를 만들어서 풀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입문문이 단순하게 엮여있지 않은 코드가 사실 더 많을 뿐더러 실제로 뭔가 입문문뿐만 아니라 약간 좀 더 복잡한 리얼월드 코드를 보면은 충분히 이 단순한 그냥 엔드 조건을 찾아서 해결한다라고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예시를 가져온 이유가 논문에서는 실제 리얼월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피규어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 도무지 쉽게 설명이 안 돼서 이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아마 코드상에서는 좀 더 복잡한 분기문에 얽혀 있는 이런 디펜던시 때문에 그냥 엔드 조건만으로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재배치하는 문제에서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문들이 서로 영향을 조금 조금씩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엔드 조건이 이 MAZ를 만드는 거니까 이대로 합성을 해줘 라고 하기에는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 어프로치가 효과적인 시나리오가 프로그램 내에 네스티드 된 브랜치가 많이 있을 때만 이게 효과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네스티드 된 브랜치가 많이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도 이 펜타곤 프로그램 어프로치를 이용하면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음, 근데 이 기본적으로 팬텀 코드를 도입했던 이유가 프로그램의 디펜던시, 의미 없는 디펜던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버려지는 뮤턴트가 많다가 모티베이션의 시작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네스티드 스테이트먼트가 좀 없는 코드라고 하면은 그만큼 프로그램 디펜던시도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 팬텀 코드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작용이 될지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도미네이터를 계산해가지고 이 디펜던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도미네이터 계산한 코스트 같은 거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가요? 음, 그 부분은 아마 따로 아마 실험에 나와
이 논문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미라지 퍼즈 자체는 도미네이터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팬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고 기존 연구들은 그런 도미네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높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오버헤드에 대한 그 실험 결과는 없었던 거예요. 오버헤드가 네, 뭐 몇 프로다. 논문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제 도미네이터를 이용하는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 다른 컨텍스트에서 도미네이터를 계산하는 어프로치를 제가 그 도구를 또 써봤었는데 네. 프로그램이 한 10만 라인만 돼도 도미네이터를 굉장히 한참 계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코스트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게 이 어프로치에서는 무시할 만했었는지 이런 게 그냥 좀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언급이 딱히 되어 있던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 테이블에서 저 컨스트레인트 솔버 기반의 저 커서들인가요? 쟤네들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그 조건문들을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시드를 찾아내는 그 방법들인가요, 혹시? 어, 어,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이 퍼징을 연구하고 있진 않아서 이 컨스트레인트 솔버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라는 게 그런 관련 연구인지까지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아마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툴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얘네들이 이제 그런 그 네스티드 브랜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효과적으로 그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요. 이제 그냥 각각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하나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속도가 퍼징이랑 엄청 많이 차이 나가지고 아마 음, 그래서 또 좀 어떤 특정 벤치마크나 이런 데서는 잘 성능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뭔가 장단점이 있나 보네요. 예. 네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예,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성균관대 발표 잘하시는 분, 예, 이정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잘했습니다.